신지호한테 떨어지는데 나는 떨어질 거라는 거 알았어. 2007년에 대선이 딱 질 때, 그때 김근태 의원이 한 말이 있었거든. 우리가 2007년에 전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2007년 시작할 때, 전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대로 이명박이 당선되면 2008년 총선도 물 건너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거다. 그러면서 2007년 6월 12일에 김근태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든 대선 후보 하나로 뭉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 그걸 다 무시를 하더라고. 온 국민이 무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방송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김근태 의원 내가 김근태 방송국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접으려고 그랬지. 김근태 의원이 대권을 포기했으니까. 근데 어떤 애가 와서 막 비웃는 거야. 야 망치냐라 너 이제 김근태 대선 포기했는데 이제 방송 못하겠다 끼끼끼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 순간 결심했지. 내가 저 바보 새끼를 이 10년 안에 안바보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방으로 방송국 이름 바꾸고 방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 저 바보도 사람이 되겠지. 근데 그때 그 애가 2009년인가 왔었어. 내 기억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깜짝 놀라서 왔다 가더라고. 그때 조용히 와서 유유 눈물 흘리고 가는 걸 내가 봤어. 좌지간 걔 덕분에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 노동 3권. 여러분 지금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잖아요. 네. 정부는 불법 노조라고 불러요. 정부는 불법 노조라고 부르고 우리는 법의 노조라고 부르고 국민은 법의 노조. 그 불법 노조라는 건 뭐냐? 이 법을 위반한 노조를 불법 노조라래요. 법 외 노조라는 건 뭐냐?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노조는 노조다. 이게 법의 노조야. 그래서 전교조는 법의 노조가 이제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판결했어. 1심에서. 지금 1심이야.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교조가 투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에서요. 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어떻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전교조를 10년을 허락을 안 해줬어. 89년부터 그 99년까지요. 10년 동안을 허락을 안 해줬었어. 그러다 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전교조를 합법화해 준 거야. 그래서 15년이 된 거야. 근데 이 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불허를 했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 교육자가 노동자가 아닌데 왜 비정규직으로 뽑을까? 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월급 주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걔 지랄을 떨고 있는 거죠. 좌우지간 전교조는 만들어진 25년 동안 25년 중에 10년을 치열하게 싸웠고 합법화됐고 그리고 15년 동안 합법 노조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클레임을 걸어서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교조를 불법 노조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전교조는 법의 노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교조가 내가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오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오나? 자, 지금 이제 전교조가요. 27일 내일 모레에 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예. 내일 모레에 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선언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 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 그게 이제 이 전교조의 방침이야. 사실 이게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근거가 뭐냐 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게 지금 이제 전교조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판사의 판결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노동조합을 만들 때 그
단위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들어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 맨 처음에 노조를 만들 때 A 공장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꼬셔서 만들었다. 그건 불법이다. 라는 노동조합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전교조를 이번에 법의 노조다라고 선언한 근거가 뭐냐? 지금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교사가 아닌, 그러면 노동조합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교조다. 그러니 이거는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설립법에 위반된다. 노조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게 법의 노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법은 언제만 적용될 수 있다? 언제만? 맨 처음에 뭘 할 때? 설립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야. 이미 25년이 됐고, 이게 이 사람들이 해직된 게 2009년, 10년 이때야.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사람들이야.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라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이거는 정말 법에 따라 판결한 게 아니라 박근혜의 뜻에 따라 판결한, 박근혜와 조중동의 뜻에 따라 판결한 매우 부끄러운 판결이 맞아요. 이건 온 국민이 같이 비판해야 될 내용이야. 사법부를 비판하고 전교조 편을 들어줘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이 판결을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조태투쟁은 반대야. 뭐라고요? 이 판결은 잘못됐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행한 거고, 자격이 없으면 재판부가 잘못했는데 조태투쟁은 반대라고. 왜냐? 지금 전교조가, 여러분은 그 조태투쟁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13명이 당선이 됐지만 이 13명이 당선된 사람 중에 압도적 1등은 없었어. 대부분이 2, 3등이 표 갈라먹어가지고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야. 진보교육감 13명이 당선된 상황은 도올 선생도 이야기했듯이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된 것만큼 충격적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교육 환경에서, 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 속에서 올바른 전교조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참교육의 이념, 참교육의 정책, 이걸 진보 교육감들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집행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온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해요. 정말 보수 교육감을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진보 교육감이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명분상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려면 지금 전교조가 분노하지, 억울하지,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분노한 거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거 조태투쟁 합법이에요. 합법적이고요. 큰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조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수업에 방해 안 되게 선생님들이 다 조정하는 거야. 그리고 조퇴투쟁 하는 거야. 그러다 조중동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의 수업권을 내팽개친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몰아붙이겠죠. 이 조퇴투쟁이 합법적인 투쟁이고 아이들의 수업을 손에 피해보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선생님들이 항의 표시를 하더라도 절대 그건 보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 버릇을 나쁘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의 수업권을 방해할 거냐 이러면서 개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진보 교육감은 시작도 하기 전에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아킬레스건을 잘리는 걸 당한 것처럼 또 진보 교육감들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이 당선되면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죠? 택도 없어요. 노무현 당선되자마자 우리는 얘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한나라당 의원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검사들이 반기를 들고 노무현의 무릎을 꿇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무현의 5년은 그렇게 힘들게 그러다 지금까지 조롱받고 있는 거야. 저는요, 전교조 선생님들의 억울함도 알고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이 합법인 것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의 조퇴투쟁은 성과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교조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을 고립시키고 저 조중동과 박근혜에게 탄압의 명분을 주는 그런 투쟁이 아닐런지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서 진보적인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법의 노조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기는 높게 보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우리 교육은 100년 후퇴할 겁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합법 투쟁이더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투쟁일지라도 저들에게 탄압의 명분을 주는 투쟁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의 이 보수적인 사고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합법 투쟁이더라도 아니 그 통합진보당 보세요. 북한이랑 합작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석기가 간첩짓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래도 지금 통합진보당은 빨갱이 정당이라고 낙인 찍혀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진보 교육감들 초장부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 그게 과연 현명한 투쟁인지 절대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명분 있는 투쟁인지 한 번쯤 재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오늘의 핫 이슈 좌익교수 기소 고민 그죠? 예. 자, 좌익교수 드디어 기소하기로 죄질이 나빠서 기소하기로 뭐 고민 중이다 이런 기사 보셨죠? 예. 자, 우리 함께 있는 뉴스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호남과 야당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소환.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딱 75분으로 조정이 되면 좋은데 그냥.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호남 지역과 여성, 야당 정치인 등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직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정원 직원 기혁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기혁씨가 사용한 아이디 좌익교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라디언, 호남 주민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전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된다는 등 호남 지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해 광주 시민들을 비하했다.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 모 씨에 대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게시하고 12살인 이 씨의 딸을 지칭하며 성폭력적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기혁 씨가 올린 글 중에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가리켜 문재인 되져야 할 텐데 라는 글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배우 문근영 씨, 배우 김여진 씨 등 촛불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도 작성했다. 국정원 직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됐다.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혁 씨를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 씨도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혁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기혁 씨를 불러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혁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글을 올린 행위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당사자인 탈북 화교 유우성 씨 사건 수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이 유우성 씨 수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시인했다. 망치 부인과 망치 부인 남편 그리고 망치 부인의 딸에 대해서 온갖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성폭력 댓글까지. 예, 여기서 이 씨란 난데 아니 왜 이 모 씨라 그래? 이경선이라고 그냥 쓰면 되지. 예, 망치 부인이라고 쓰면서 왜 이경선은, 하긴 뭐 망치 부인이 더 유명하니까. 아이고 좋아라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좌익 교수를 드디어 기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 좌익 교수라는 게 어떻게 알려졌다 그랬죠? 이게 대선 때 그 목도리 둘둘 두르고 너무 겁이 났어요 어쩌고 그랬던 그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그 걔 컴퓨터에서 썼던 글들을 모두 복원했더니 거기에 좌익교수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좌익교수란 닉네임을 다 뒤진 거야. 그 좌익교수란 이름으로 글 쓰여진 걸 전부 다 뒤졌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어? 거기에 뭐 전라디언 홍어 다 뭐 씨족을 멸해야 된다. 그리고 막 망치 부인 딸에게 성폭력 댓글까지 다 들통이 난 거야. 그런데 이 3천 몇백 개의 댓글을 보니까 이게 동시에 올라간 글도 있고 다른 게시판에 동시에 글이 올라가기도 하고 동시에 찬성 반대를 누르기도 하고 막 이런 조작들이 보여.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다가 이제 광주에서 오병윤 의원이 고소를 했어. 광주 오병윤 의원이 이 좌익 교수를 고소를 했더니 고소 고발해가지고 범인을 잡았더니 남자야. 또 다른 남자 국정원 직원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좌익 교수란 닉네임은 최소 국정원 직원 2명 이상이 사용한 아이디야. 그죠? 내 말이 맞지? 좌익 교수라는 말은, 좌익 교수란 닉네임은 이게 국정원 직원 2명 이상이 사용한 아이디예요.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 2명 이상이 이 댓글을 달면서 거기다가 이게 국정원 직원 2명이 지네끼리만 단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또 누구를 동원해서 민간인 조력자들이라는 이름의 알바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댓글을 시켰어. 김하영이 40명의 민간인 조력자를 썼고 72명의 국정원 직원이 전부 그렇게 수십 명의 민간인 알바들을 고용을 해서 그동안에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지랄 연병을 떨었단 말이야. 이건 좌익 교수 한 명 잡아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국정원 범죄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좌익효수가 닉네임이야. 좌익효수가 닉네임이에요. 아이디는 영어로 만드는 거고 닉네임 한국말이잖아. 한국말 닉네임이야. 근데 내가 가서 딱 보니까 우리 딸 사진 걸어놓고 그 성폭력 댓글을 달았잖아. 그런데 보니까 우리 딸 사진에 원본 글을 올린 연놈도 좌익효수야. 보니까 이 DC 인사이드가 익명으로 로그인을 안 하고 글을 쓰면 IP가 떠. 익명으로 로그인 안 하고 글을 쓰면 IP가 뜨는데 IP가 뜨는 글에다가 자기가 또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티가 나잖아. 그래서 좌익효수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좌익효수를 보니까 수십 명이 같이 사용을 한 거야. 그 닉네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이 사용하면서 이런 댓글용으로 썼던 아이디로 보여. 이건 내 추측이야. 이건 내 추측이야. 근데 왜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 딸에 대해서 언급한 날이 2011년 1월 15일이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 전에 2010년 11월에 연평도 사건이 터져. 그래서 2010년 연평도 사건으로 나하고 연북계리라는 미친놈들하고 한판 붙었어. 그래갖고 그때 연북계리라고 전화한 놈들이 전부 다 나이가 30, 40대 된 사람들이 전화했었어. 혹시 그때 기억나요? 연북계 애들이랑 전화 통화했던 거 봤던 기억나요? 그 연북계리랑 내가 2010년 11월부터 해서 12월, 1월까지 계속 논쟁을 했어. 전화로 논쟁을 하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그때 무슨 얘기가 나냐고 그 연북계에서 전화했다라면서 자기네는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북한의 조선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매일 들어간다. 그 말 기억나요? 나랑 연북계리랑 논쟁을 하는데 나랑 연북계리랑 논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연북계에서 왔던 놈들이 자기는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보고 매일매일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북한 방송을 듣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당신 간첩 아니냐고.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북한 방송이나 노동신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때 막 되게 당당하게 그게 왜 잘못이냐 그랬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누구냐? 누굴 것 같아? 연북계래. 그때 진선미 의원실에서 조사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4명 이상이 활동을 했다는 거야. 국정원 직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동신문 보고 북한 방송 듣고 그랬던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휴, 6월 25일이 북침이라니 이 돌대가리 새끼야. 왜 북침이야? 남침이지. 아이 등신 새끼 이거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봤어. 이정희 인연 빨갱이 아님? 6.25가 남침이라고 함? 막 이러면서 네이버에 댓글을 달고 거기에 막 이런 빨갱이년 막 써놨어. 내 이 등신 새끼들. 너네 좀만 기다려. 너 북침 남침 꼭 설명할 때까지 기다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연북계라고 내가 싸움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연북계 이것들이 근데 웃기는 건 그 가입되어 있는 갤러리들이 글을 안 쓰는 거야. 한 40명만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 40명도 딱 느낌이 오지. 40명만 글을 쓰고 나머지는 글을 안 써. 그냥 와서 감시만 하는 거야. 그 40명이 보니까 딱 민간인 조력자 숫자였던 거야.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연북계를 글을 쓰는 게 40명 선이야. 항상 40명 정도만 글을 쓰고 거기에 지들끼리 댓글 달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별로 이게 확장이 안 됐어. 연북계리. 그러다가 어떤 미친 새끼가 연북계에다가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붙인 거야. 그게 언제냐? 1월 13일인가 14일이었어. 1월 13일? 1월 14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그 생방송으로 딱 연북계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DC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싸움을 걸었어.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내 방송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러나 내 12살, 그때 우리 딸이 만으로 2011년이었으니까 우리 딸이 만으로 10살인가 11살이었어. 만 11살? 응.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냐? 이랬어.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그때 DC에서 야겔에서 전화가 와. 야겔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 자기는 망치 부인의 정치적 입장을 정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글을 올렸어. 그 다음에 코겔에서 전화가 왔어. 자기네들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코겔 야겔에서 전화가 오더니 얘네들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DC 인사이드에서 연북겔 퇴출운동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4일 하루 만에 완전히 연북겔 애들이 어디 가서도 글을 올릴 수 없는 연북겔 명단 다 뜨고 이 새끼들 글 올리면 가만 안 둔다는 퇴출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며칠 뒤에 결국 이름을 바꿨어. 국가안보갤러리라고. 그러다가 결국 사라진 갤러리인데 그 연북갤의 14일이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14일날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그래서 15일에 아무도 감히 내 딸을 건드리는 게시물을 못 썼어. 연북갤을 우리 시청자들도 거기를 수백 명이 계속 감시를 한 거야. 그래서 아무도 감히 내 딸을 건드리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날이 1월 15일이야. 그런데 이응이응이란 이름으로 내 딸 사진이 들어간 게시물을 한 놈이 올려. 그 밑에 좌익효수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 딸에 대한 성폭력 댓글을 다른 거야. 전현도 커서 지 엄마처럼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나는 줘도 안 먹겠지만 이 댓글을 다른 거야. 그게 국정원 직원이 다른 댓글이야. 그때 고소를 했는데 처벌도 안 받았어 얘는. 이유를 이제 아는 거죠. 몰랐어. 그게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어. 작년 7월 2일에 오마이뉴스에 이 좌익효수를 추적한 기사 보고 알았지. 그 좌익효수를 잡은 게 언제냐? 작년 10월이야. 국정원 직원 기억실라는 거 범인을 잡은 게 작년 10월이라고. 10월에 잡고 11월에 다시 확인되고 이미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진 게 작년인데 지금까지 처벌을 안 했어. 기소도 안 하고. 좌익효수 범죄 기록이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검찰에. 이미 조사 다 끝난 거야. 근데 이제까지 기소 안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전라디언 홍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소환.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정말 좌익효수를 처벌하겠다는 기사가 아니라 이번에 이정현이가 출마하잖아. 광주 쪽에. 호남에 출마하잖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쓴 기사가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기소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 이정현이가 거기 호남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전라디언 홍어 다 죽여야 된다는 국정원 직원 어떻게 하고 와 있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기소하는 내가 지난 1월 달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 1월 20일에. 내가 원래 1월 19일 날 가서 삭발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온 거야. 1월 20일 날 와서 좌익효수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기소할 거냐. 그랬더니 뭐 기소해야죠. 뭐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충분하다고. 근데 3월까지도 안 했어. 3월 달에 우리 신랑이 또 고소해갖고 또 가서 조사받으면서 이거 진짜 기소할 거냐. 당연하죠. 뭐 기소해야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었어. 아직까지도. 과연 이번에는 진짜 기소할까요?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B의 바지가 찢어졌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나 3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내 말을 듣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 3개월 동안 구속을 시켰어. 그러면 3,500개의 댓글을 달은 좌익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3,500일은 가둬둬야 되지 않겠니? 내가 딱 한 번 한 그 말을 가지고 아니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말을 한 것이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날 3개월을 가둬뒀어. 그러다가 고등법원에서 이게 허위사실이야.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다. 이건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둥 이러면서 이건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허위사실 무죄를 준 거 아니야. 나는 어쨌거나 3개월을 살다 나왔다. 내 어린 딸에게 성폭력 댓글 달고 선거 개입해서 후보 비방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소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가 외교 성과라고 이제 막 떠들고 있잖아. 기사 읽어봐. 생각 중이야. 검토 중이고 생각 중이고 교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중이다. 다 이런 내용이야. 생각 중. 확정된 게 아니고 노무현 때부터 진행되었던 자원외교 다시 그냥 유지한다. 그리고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야. 그걸 막 자원외교 성과 100몇십억 달러 막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명박 뻥친 거랑 똑같이 뻥치고 있는 거야 지금. 좌우지간 좌익 교수 지켜보겠어. 어떻게 좋지 않아. 검토하다가 30년 가게 생겼어. 임기 끝나게 생겼어. 질문 여기 채팅창에다 질문하면 내가 못 읽어요. 지금 2,000명이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면 당신이 쓴 글을 내가 어떻게 봐. 시청자 의견란에다 쓰세요. 시청자 의견란에다가 질문을 쓰든가 여기다 써봤자 못 읽어. 네. 그럼 우리 북침 남침 얘기해볼까요? 아니 네이버에다가 이정희가 빨갱이라는 거야. 빨갱이인 이유가 그 6.25가 남침이라 그랬다고. 6.25가 남침이라 그래서 이정희가 빨갱이라고 막 그런 거야. 지랄을 한 거야. 자, 다음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 북진, 일단 북진 통일 무슨 뜻이야? 북진 통일 그게 무슨 뜻이야? 북진 통일이 무슨 뜻이야? 북쪽으로 나아가다. 동진하자. 동쪽으로 나아가자. 뭔 말인지 알겠지? 북침이라는 말은 뭐예요? 북쪽으로 침략하다는 뜻이야. 북쪽 지방을 침략함.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정희가 뭐라 그랬어? 6.25는 남침이라 그랬잖아. 남침.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왔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빨갱이라고 지랄지랄 개지랄 했다니까? 그럼 6.25가 남침이냐? 아니 6.25가 북침이냐? 이정희가 남침이라 그랬다고 빨갱이면 야 이 미친놈들아, 그럼 6.25가 북침이냐?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거야? 아이 무식한 새끼들. 그러니까 얘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야. 왜? 터키에서 댓글 다니까 이래. 터키 애들이라 한글을 몰라.
터키에서 댓글 달다 보니까 한글을 몰라?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있어. 아니 우리 방에 와서 왜 선동 그러잖아. 예. 선동이라는 말. 그러면서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이랬잖아. 근데 얘네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선동 하는데 선동의 뜻이 뭐냐?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다. 이걸 선동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터키 알바단한테 선동이 뭐냐 했더니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함이래. 와가지고 선동 쓰고 다닌 이유가 뭐냐? 선동의 낱말 뜻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래. 나 진짜. 그니까 민간인 알바들을 고를 때 적어도 중학교 졸업생을 쓰란 말이야! 선동의 뜻도 몰라. 선동이라는 말이 뭐냐? 니네들이 나한테 막 그 동화가 돼서 내가 너를 막 부추겨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행동을 한다는 얘기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아 등신들 진짜 고용주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2007년에 무슨 일이 2008년이었어. 2008년에 내가 이제 막 그 친일파의 그러니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막 설명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한테 댓글을 쓴 거야. 미국의 똥꼬를 빠는 것보다 일본 편드는 게 더 낫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때 낫의 받침은 뭐가 돼야 돼? 시옷이 돼야 돼. 근데 지읒을 딱 써갖고 온 거야. 문자를 보냈어. 내가 그래 더 나아져. 일본이 미국보다 더 나아져. 그랬더니 나한테 막 화가 난 거야 얘가. 위헌비어 퍼뜨리지 마라. 아니 유언비어는 들어봤는데 위헌비어는 뭐니?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문자 내용을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문자가 온 거야. 임신공격 중단하라. 인신공격은 들어봤는데 임신공격은 뭐냐? 막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를 막 임신하는 거냐? 임신공격은 뭐냐? 그랬더니 문자를 더 이상 안 보냈어요. 그때 우리가 이유를 몰랐어. 응? 그땐 이유를 몰랐어. 터키였던 거야, 터키. 그 문자 보낸 애들이 터키에서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지.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낫다와 낫다 구분이 안 돼. 선동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북침 남침 논쟁이 그래서 2008년에 내가 사전을 3번을 보여줬어. 9년인가? 2009년인가 내가 사전을 3번 보여줬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부 차원에서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 북침 남침 낱말 뜻이? 언론에 보도됐어. 북침 남침 의미를 모른다. 애들이 뜻도 모른다. 그거 그때 몇 년인지 한번 찾아봐봐. 내가 우리 방에서 그 네이버에 이정희를 치면 나오는 이정희 빨갱이년이다 막 이러면서 남침이라 그랬다고 막 욕을 해놓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이게 이명박 지지자들의 수준이다 해서 막 보여줬어. 그걸 내가 계속 연이어서 몇 번 보여줬더니 방송에서 북침의 낱말 뜻을 설명한 거야. 그대로는 북침 남침 헷갈리질 않아 애들이. 아직도 헷갈리나? 앞으로 물어봐야 돼. 다음에 들어오면 물어봐야 돼. 야, 망치 부인아!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물어봐야 돼. 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 새끼들이 틀림없이 북침이라고 얘기할 거야. LA 빨개 이 새끼들아! 북침은 북한의 주장이야.
북쪽으로 쳐들어왔다고. 남침이 우리의 주장이야. 남침으로 쳐들어왔다고. 아우 정말 이 무식한 새끼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진 들어봤잖아. 북진, 동진, 서진, 북진. 무슨 얘기야? 북쪽으로 나아가다. 북침, 북쪽을 침략하다 이런 뜻이야. 북쪽으로 이 침이 그 공격해 들어가다란 뜻이야. 침략하다란 뜻이 침략 당하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침략해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그러는 거야. 북침. 북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북침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한국전쟁은 뭐예요? 한국전쟁은 남쪽으로 쳐들어왔잖아.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남침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정희가 남침이라고 했다고 빨갱이라고 쌩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왜 이 남침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북침 남침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가는 언젠진 모르겠어요. 언젠진 모르겠는데 아마 해방공간이었겠지?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그게 북한의 주장이니까 북한의 주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왔다는 주장이야. 북침. 근데 우리는 남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정이나 뭐 통합진보당은 북침이라고 주장할 거다. 이런 이제 원래 걔네들 하고 싶었던 말은 북침이겠지. 근데 이제 남침하고 헷갈려 한 건데 왜 이정이나 통합진보당은 북침이란 말을 쓰지 않았느냐? 왜 쓰지 않았느냐 하면 이게 이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브루스 커밍스 검색해봐봐. 브루스 커밍스. 예. 이 다음엔 나올래나 모르겠다. 나오네. 예. 이게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그 미국인 교수야.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인 교수인데 시카고 대학의 교수.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면 한국학 전문가야. 한국 전문인데 그 중에서도 뭘 했냐? 한국 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썼어요. 한국 전쟁의 기원.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전 세계에 유명한 책이야.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이게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연합군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소련과 중공이 포함된 그 그 동구권의 이념 대립 첫 번째 냉전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그래서 학계에서 유명한 책인데, 한국 전쟁의 기원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쓴 책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몰라요? 미국은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거 몰라요? 미국에서 공산주의 주장하면 잡혀가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아. 미국에서 공산당 활동하면 잡혀가 바로.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한국 전쟁의 기원, 오늘이 6.25인데 일단 질문부터 해볼게.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세요? 한국 전쟁이 몇 년도에 벌어졌니? 내가 이게 물어봤더니 2008년에 2008년에 한국 전쟁이 몇 년도에 벌어졌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저봐 틀린 애들 있어. 2008년에는 45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49년이라고 외치잖아. 1950년이에요. 예.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전쟁이에요. 예. 49년, 48년, 45년이 생각보다 많았다니까요. 애들이요, 한국 전쟁이 몇 년에 벌어진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기가 막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한국전쟁은 왜 벌어졌나? 이걸 알아야 돼. 한국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야 돼. 50년이야, 50년. 딱 50년이야. 45년에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우리가 다시, 광복, 다시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 45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해야. 그러면 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이었느냐? 먼저 1945년에 우리가 이제 그 해방하기 직전, 해방되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대한광복군이죠. 대한광복군이라는 군대가 연합군의 공식적인 구성원이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독립군을 연합군이 인정해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대한광복군이 그 연합군에 소속이 돼서 이 동아시아 전투에 투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 대한광복군이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조선어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통역, 그 다음에 가령 잡힌 포로 신문 이런 걸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한광복군이 활동을 하고 있다가 1945년에 우리 힘으로 남한내 진공작전을 준비 중에 있었어.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광복군이 이 한국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작전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원래 계획이 9월인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가 원폭을 터뜨리잖아. 그래서 두 군데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8월 15일에 갑자기 일본 외왕이 패전 선언을 하는 거야. 자기 전쟁에 졌다.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 그 외왕이 메가더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항복을 하면서 항복하는 조건으로 살려주는 거. 전범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만 달라. 그걸 요구한 거야. 무조건 항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갑자기 찾아온 거야, 우리 해방이. 근데 갑자기 해방이 찾아오고 8월 15일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소련군이 북쪽, 미군이 남쪽으로 점령군으로 들어와요. 점령군. 그때 소련하고 미국은 한패였어. 소련이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이 연합군의 두 나라가 미국과 남한과 북한을 38선으로 그어가지고 점령군으로 들어오는 거야. 패전국 일본의 땅을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한 거야. 분할 점령해갖고 점령군으로 들어왔어. 그래갖고 48년도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회의를 하냐, 아니야, 48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까지 회의를 해. 45년 8월 15일부터 45년 12월 28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 독립을 약속했던 3대 회의는 열심히 외우잖아. 외운 기억도 안 나겠지만, 포츠담 선언, 얄타 회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3상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조선을 해방시키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미소 공동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미국과 소련이 이 점령군을 언제 뺄 거냐, 요거에 대해서 회담을 하게 돼요. 미소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미소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소련은 3년 안에 신탁 통치를 끝내자. 무조건 조선에서 철수한다. 그게 소련의 주장이었고, 미국은 기한을 정하지 말자. 조선이 내년에라도 자립력을 가지면 개방시키고, 물러가고, 좀 오래 걸리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자. 그게 미국의 아니었어. 그래서 신탁 통치를 놓고, 소련은 3년 안, 미국은 무기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신탁 통치한 두 개를 정한 거야. 근데 이게 입장이 계속 안 맞았어. 그러니까 국제회의에다가 패를 넘겨.
당연히 국제회의에서는 뭐라고 결정되겠어? 소련안을 채택하는 거야. 3년 안에 독립시켜라. 그 회의의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45년 12월 28일에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27일에 12월 27일 하루 전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허위 보도를 하는 거야. 미국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있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반탁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반탁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반탁운동이 벌어지기 전 45년에 이승만이가 이제 미군이랑 같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승만은 누구냐?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라고 개지랄 떨잖아. 근데 원래 이승만이 누구였냐면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주변에 임시정부가 열 몇 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조선 반도 안에도 뭐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에 임시정부가, 그래서 한 열 몇 개 합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승만이 그 당시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한성이 이제 이 서울에서 뭐 13도 대표를 모아, 8도 대표인가 13도 대표를 모아갖고 지네들끼리 고향 따져갖고 너가 뭐 어느 도 대표해 이래갖고 13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승만을 초대 통령으로 선출을 해요. 그 한성정부의 통령으로 13명이 모여서 결정된 게 이승만이었어. 1919년에. 그런 다음에 19년 말인가 20년 초인가 그랬어. 그다가 1920년에 그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공식적으로. 그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승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왔어. 전부 다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임시정부, 하나의 임시정부를 선출하자. 그 회의를 한 거야. 20년에. 1922년에.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초대 통령을 누구로 할 거냐. 그때 안창호가 유력했대. 근데 이승만이 내가 13도 대표단에서 뽑힌 한성정부 통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대표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이 초대 통령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한 짓이 뭐냐. 미국에다 편지를 보내. 미국에다가 1921년인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미국이 일본을 몰아내고 조선을 받아달라. 조선을 지배해달라. 일본의 손에서 구해서 미국이 가져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야. 그 내용이 1923년에 23년인가 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알려져요. 그래갖고 임시정부가 발칵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이 발칵 뒤집어진 임시정부에서 그 의회를 열고 거기서 이승만을 탄핵을 해. 탄핵을 해가지고 추방을 해버리는 거야. 조선민족이 아니다 너는. 그래서 조선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을 해버렸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랬더니 이 새끼가 미국으로 가갖고 지가 그 조선의 마지막 왕족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이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지가 다 쓴 거야. 집 사고 별장 짓고 개지랄 떨면서 백인 여자랑 놀러 다니고. 이승만이 그랬던 거야. 그래서 모집한 돈에 90%는 지가 먹고 10%인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승만이야. 그래서 이승만이는 너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름도 못 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45년에 해방된 때는 그때 주석이 김구였어. 김구가 주석이었고,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세력을 대표하는 게 김구 주석이었고, 그때 당시 우리 국내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북한하고 남한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팔도에 다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전국적인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때 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김구 선생님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남쪽은 여운형이 대표였어. 여운형 선생이. 그래서 여운형 선생하고 김구 선생이 둘이서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승만이 미국 탱크를 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은 빨갱이다. 그렇게 욕하고 김구는 뭐 자격이 없다.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서 막 논점을 흐트러뜨린 거야. 그러면서 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가 만들어지자 그때 이승만이 그 반탁운동을 주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이승만이 한패였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반탁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김구 선생님도 반탁에 동조를 해요. 근데 여운형이 다음날 공식 발표를 보고 이거 봐라, 이거 보도가 틀리지 않았냐, 소련은 3년한, 미국은 무기한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소련한 신탁통치에 찬성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걸 갖다가 저 빨갱이들은 찬탁, 우리는 반탁,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탁운동이다 이러면서 개뻥을 깐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찬탁운동, 반탁운동이 45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이념 대립의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얘가 46년도에 이미 뭐라고 또 뻥을 치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46년에 정읍에서 제일 먼저 발언을 해. 그때 이제 이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할 테니 기다려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47년 겨울에, 47년 12월에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설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 같으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이가 자기도 독립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구가 안 된다. 너가 절대 이승만이가 이렇게 만든다 해도 내가 가서 말릴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단이 고착화되면 안 된다 이랬고 김일성을 말리고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온 데까지 시간이 걸려. 그때 김구 선생님이 돌아온 게 6월인가 돌아왔대. 근데 이승만 이 새끼가 그 남한 단독 선거를 공표한 게 그게 4월이야. 3월 말? 응.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에 남한만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독 선거를 5월 10일 날 한다고 3월에 발표를 해버려. 그래갖고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에 공식 발표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부랴부랴 돌아와서 말리는데 안 말려지는 거지. 그래갖고 그해 4월 달에 전국적인 그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4.3 제주항쟁이야. 제주 4.3 항쟁이 이 5월 10일에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제주도 경찰하고의 마찰이 있었지만 명분이 온 제주도민들이 함께 싸웠었던 명분이 뭐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4.3 항쟁이 벌어져서 한 달 넘게 가.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에서 제주도는 선거를 못해요. 계속 4.3 항쟁으로 막 학살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선거 투표소가 설치가 안 됐어. 그래서 50 단독 선거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시작한 거야. 전국 선거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를 한 거야. 그런데 첫 번째 50 선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김구 계열이 불참을 했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또 이제 여운형 쪽도 출마 안 하고 그러니까 누구만 출마해? 이승만 쪽하고 소수 진보 정당만 출마한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소수 진보 정당은 꼭 있어. 꼭 출마해. 소수 진보 정당하고 이승만계만 출마를 해서 50 단독 선거를 치르게 돼. 그래서 그 단독 선거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승만 지지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혀. 그게 48년 8월이야. 48년 8월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요. 초대 대통령으로. 그런데 초대 대통령으로 되자마자 49년에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하면 친일파 척산 문제. 과거사 청산 문제로 진보당하고 논쟁이 붙은 거야. 맨 처음에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면 그 친일파를 청산한다고 그래놓고 청산 안 한 거야. 그래갖고 49년도에 이 진보 세력들이 조직적인
과거사 진상 그 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막 그 국민들의 여론이 이승만한테 막 등을 돌리게 돼. 막 등을 돌리게 되자 이승만이 49년도에 진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체포해버려. 간첩이라고. 얘 간첩이야 이러면서 체포를 해. 그래서 그 진보정당 의원이 체포당하고, 그러면서 이 친일파 청산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래갖고 1950년 2월 달에 두 번째 선거를 했어.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이승만 당이 참패를 하게 돼. 김구 지지자, 그리고 49년에 김구 선생님이 또 저격을 당해.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의 제자들, 그리고 뭐 여운형계, 뭐 이 진보 세력 전부 다 출마하는 거야. 그래서 50년 선거에서는 이승만 세력이 20%로 축소되고 나머지 80%를 다 야당이 먹은 거야. 그럼 여기서 대통령 간접 선거라면 이승만이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게 50년 2월 선거야. 그러자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내서 뭘 요구했냐. 그때 미국이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그어가지고 미국의 방어선, 그러니까 미국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선포를 해. 그래서 그게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남한까지를 포함한 방어선을 그어놓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부탁을 해서 그 에치슨 라인을 내서 남한을 빼달라 그래.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들 있죠? 예, 이거 다 이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한국 근현대사에 나왔던 얘기야.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빼달라 그래. 그래서 에치슨 라인에서 남한이 빠져요. 그게 5월인가 빠져. 그리고 6.25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어떻게든지 적화 통일을 주장한 거야. 온 한반도를 빨간색으로 통일하겠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통일하겠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가 이제 미국한테 계속 요구를 한 거야. 우리가 북진 통일하게 도와달라. 근데 메가더가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이러면서 불허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메가더의 입장이 또 난처했어. 그때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가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얘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가더의 정치적인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본국으로 소환되는 직전이었어. 소환되어 갈 상황. 그때 이 메가더한테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갖고 둘이 합작을 하는 거야. 둘이 합작을 해서 에치슨 라인을 빼고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재미없어? 딸, 잘 갔다 왔어? 응, 그래. 저기, 엄마 금방 끝낼게. 자, 뭐가 불만이야?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는 채팅에 반응하지 말라 그랬지? 마음에 안 드는 채팅에 반응하지 말라는데 누가 반응했어? 매니저님 찾아가지고 강퇴를 시키든 벙어리를 주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한국전쟁의 배경이야. 이제 이해가 돼요?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오늘 이 얘기 또 처음 들으신 분 계시죠? 처음 듣는 사람 다 나갔나? 처음 듣는 사람 손. 야, 충격과 공포네요. 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배운 내용인데, 대부분 우리 세대는, 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46세 이상인 분들은 배우지 못한 내용이에요. 예. 궁금했어요. 자,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시죠? 한국전쟁의 배경.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요 과정이 어디 나오냐?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에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그 외교 문서, 한미일 간의 외교 문서를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인데 세상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질 않대. 모든 도서관에서 이 책을 없앤 것 같다는데 여러분 근처에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지. 응. 예.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인 교수가 쓴 책 책이 도서관에서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원래 지금 이제 파는 건 아니야. 이게 나온 게 벌써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이 내가 산 것만 해도 80년대 책이었단 말이에요. 83년인가 85년에 나온 책을 내가 샀었단 말이야. 지금 이 책은 거의 없는데, 안 나오는데, 도서관에는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죠?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럼 이제 한국전쟁의 기원을 새로 번역해서 내야지, 뭐. 새로 번역해서 내서, 86년에 나온 책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한국전쟁의 기원을 새로 번역해서 다시 읽기 운동이 들어가야 돼. 근데 뭐 한국전쟁의 기원까지 안 가더라도 어디 보면 있느냐 하면 그 한국 근현대사 책, 괜찮은 한국 근현대사 책에는 그 요런 과정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2009년까지 있었어. 2009년에 내가 애들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백년전쟁이란 동영상 아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에도 보면 일부 내용이 나와요.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판매 중, 뭘 판매 중이지? 예, 자, 그래서 이승만이 그만큼 나쁜 인간이야. 박태균의 한국전쟁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그런 건 보면 안 돼. 특히 2007년 이후에 나온 책은 보면 안 돼. 2005년, 6년, 7년에요. 뉴라이트에서 가짜 역사책을 엄청 뿌렸어. 이 뉴라이트 애들이 2005년부터 서점에다가 가짜 역사책을 엄청 많이 뿌렸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 관한 내용은 언제 거를 봐야 되냐면 90년 이전 거. 90년 이전, 93년 이전 거를 봐야 돼. 93년 이후부터는, 94년 이후부터가 수상해. 정말이에요. 네. 가짜 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니까 내가 얼마나 웃겼냐면, 이런 책도 있었어. 임진왜란은 외란이 아니었다. 그게 2008년인가 본 책인데, 임진왜란은 조일전쟁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야. 조일전쟁.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이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국가적인 전쟁이었지 그걸 외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본을 격화시키는 표현이다. 임진왜란을 그러니까 임진왜란할 때 그 외란이 외놈들이 난을 일으키자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본을 격화시켰다고 조일전쟁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미친놈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책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 조일전쟁에 새 영웅이 나와. 그럼 여러분은 누구 생각나요? 이순신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 아니야. 일본 놈 장군 3명이 나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3마리를 새 영웅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딱 적어놨다니까?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카나리아를 안 울면 죽여버렸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문을 해서라도 울게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서 일본을 천하통일할 수 있었다. 이런 개소리를 그러면서 막 영웅이라고 해놨다니까요. 아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영웅이냐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놈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우선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의 사지를 잘라 죽여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코하고 귀를 잘라. 그래서 주머니에 챙기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강간을 해. 윤간을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일본군이. 근데 만약에 그때 거절을 하면 그 나무에다 묶어놓고 팔다리를 자르고 강간을 했어. 애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애들을
일본에 노예로 끌고 갔어. 그게 일본 놈들이 한 짓이야.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되는 게 더 웃겨. 이게 일본 자료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내용이야. 그게 임진왜란이야. 그게 임진왜란. 부녀자를 강간하고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조선 남자들은 사지를 잘라 죽였던 게 임진왜란이야. 사지를 잘라 죽이고 불태웠던. 장례식 못 치르게.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영웅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큰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다니던 교회가 원래 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굉장히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를 크게 키워놓으시고 정년 퇴임을 하셨어. 정년 퇴임을 하기 한 2년 정도 더 해도 되는데 장로들이 쫓아낸 거야. 그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을 쫓아냈어. 왜? 그분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야. 강직한 분이라서 한나라당이랑 안 친했어. 그래서 그분을 쫓아냈어요, 장로들이.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목사 하나를 수입해온 거야.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를 하나 수입을 해왔는데, 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 말이 뭐였냐면, 새벽을 깨워야 된다. 기독교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을 깨운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있대. 그 중에 한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노예였는데 매일 새벽 다른 노예들은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오다 노부나가의 군화를 품속에 품고 따뜻한 온기로 그 장화를 녹여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신겨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오다 노부나가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특별히 잘 봐서 장군으로 키워줬다. 그러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나와버렸어. 우리 신랑이 이게 정치인인데 대형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그래놓고 한나라당 후보들만 딱 데려다 인사를 시키는 거야. 대형 교회가 지금 다 그래.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한 착한 목사님과 작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양실에 대망인지 대명인지 대명인가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랑 토쿠가와 이에야스 나오는 그 소설책 전질로 쫙 꼽아놓는 그놈들이 다 친일파야. 그것들이 다 친일파야. 그런 책 읽으면서 일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있다. 이따위로 설교하고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 뉴라이트라는 존재가 언제 나왔냐면 90년대 중반에 나와. 90년대 후반 97년? 이쯤에 나타나. 아니야. 95년, 6년 요때다. 그때 이제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처음 출몰을 해요. 맨 처음에 출몰을 했을 때는 어느 상태였냐면 그때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을 때야. 김영삼 때야. 김영삼 때 뉴라이트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놈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뉴라이트라는 애들이 나오면서 어떤 애들이 처음에 발기인이었냐면 옛날 운동권. 그것도 운동권들 중에 굉장히 극렬 운동했던 막 노동자 노동해방운동에 선두에 서서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왜 그런 노동운동 중에서 급진적인 노동운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 급진적인 김일성 운동했던 사람. 고려대학교에 무슨 조직이 있었대. 고려대학교에 이 조직이 그때 NL이라는 게 전대협이 대체로 NL이었어. 근데 그때 고대의 NL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야. 얘네는 막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막 김일성 생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던 미친놈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얘네들이 뉴라이트의 시작이 됐대. 시초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국가보안법으로 몇 년을 살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변심이 된 거지. 아니고 그런 애도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직접 가본 애들도 있다는 거야. 잠수함 타고 진짜 북한을 갔었대. 그런 애들이 그 잠수함 타고 북한을 가서 본 거야. 보고 너무나 가난한 북한을 보면서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뉴라이트가 됐다는 설이 있어. 이거 설이야. 내가 전해 들은 설이야. 뭐 책으로 나온 건 없고.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과거에 급진적인 운동을 했던 애들이 변절을 해가지고 뉴라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소위 아주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쌩 난리를 피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뉴라이트인데, 그 뉴라이트 애들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냐면 종교계를 끌어들였어.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종교계를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을 작업을 해. 대형교회 목사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목사들을 먼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계를 설득을 하고, 원래 불교계는 얘네들 잡고 있었고, 대형교회 목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맞서게 하는 일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뉴라이트가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회까지 쫙 퍼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종교계하고 결탁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뭘 했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종교계로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종교계로 확산이 된 세력이 학자들을 모은 거야. 뉴라이트 학자들을 쭉 모아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때 이제 학계에다가 세력을 막 확장시킨 거야. 노무현 때 막 그 뉴라이트 교수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대학생들더러 가서 뉴라이트 강연 듣고 오면 점수 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하고 학계에서 뉴라이트가 이제 세력을 확 확장을 시킨 다음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댓글 부대를 조직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한 거지. 그 소위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댓글 부대를 하고 있었는데, 뉴라이트 옛날 조직원들이. 근데 그걸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흡수해갖고 체계화시킨 게 원세훈의 댓글 부대. 원세훈의 댓글 부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주로 이제 댓글 논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야.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얘네들이 주로 옛날 마산, 울산 이쪽 있잖아. 마산, 울산에 얘네들 근거지가 있었대. 그러니까 옛날 노동운동 한참 노동운동 했던 데를 근거지에서 얘네들이 지금도 무슨 학원 같은 거 하면서 남아있는 거야. 그 뿌리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인터넷상의 논리를 만드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만들어갖고 이제 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응 논리를 걔네가 만들어가지고 쏘면 그게 전국으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딸을 괴롭혔던 놈들 잡았는데, 걔네들이 포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다 나눠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으로, 동쪽 라인으로 움직였던 거지, 얘네들이. 하여간 나와 그들의 전쟁은 2004년에 시작됐는데, 나도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좌익교수의 싸움이 지금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좌익교수 한 명 잡아낸다고 끝난 게 아니야. 좌익교수 한 명 잡는다고 끝난 게 아니야. 좌익교수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아이디이고, 이거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벌어진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그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전에는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야. 모욕죄라고 벌금 50만원 정도 주고 떼우려는 것 같은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내란죄예요, 이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다른 생각을, 정권을 비판할 수도 있지. 정권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모욕을 하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은요, 내란죄에 준하게 종신형을 때려야 돼, 이런 새끼들은.
그러기 전에 이 싸움 안 끝나. 자, 그러면서 또 얘기가 이렇게 얽혀 들어가요. 얽혀서 조금 아까 우리 이제 한국전쟁의 기원, 그리고 이 뉴라이트와 친일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는 이 문창극 사태의 가장 끔찍한 일은,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 가장 가장 끔찍한 거, 처참한 거, 참담한 거, 중앙일보야. 중앙일보랑 MBC랑 조선동아일보랑 조중동 MBC, 얘네들이 지금 문창극이 사퇴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맹 비난하고 있는데, 똑같이 비난한 외국이 있어. 누굴까? 일본의 극우 세력이 조중동의 논리랑 똑같은 논리로 한국 국민을 비난하고 있대. 그 기사 봤어요? 일본의 극우파 언론사가 문창극이를 낙마시킨 한국 국민을 맹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 조중동 MBC. 조중동 MBC가 한 입으로 문창극이를 사퇴시켰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둥, 미개하다는 둥, 별 개지랄 다 떨고 있어. 그러면서 KBS가 저널리즘에 뭘 잃었다는 둥, 그래서 KBS를 막 까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조중동의 조국은 한국인가 일본인가 묻고 싶어요. 조중동 문화일보의 조국은 한국이냐 일본이냐? 어느 한 부분만 도려내가지고 편집을 해서 악마의 편집 지랄하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이 더 화를 내더라. 이 새끼들의 조국은 일본이야. 조중동의 조국은 일본이야. 정서적인 지도자는 산케이 신문이냐? 산케이 신문 문창극 낙마시킨 한국 국민 원색 비난. 천황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천황이라는 말이요. 예. 천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 외왕이 세상의 중심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뜻으로 천황이란 말을 써. 그래서 천황이라는 말은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일왕이라고 부르거나 일본 국왕이라고 부르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MBC는 공식 명칭이 천황이야.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정책 뒤에 천황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이거 교과서 바꿔야 돼. 외왕이야, 외왕. 외왕 혹은 일왕. 외왕은 외놈의 왕이란 뜻이고 비하하는 거죠. 일왕, 일본의 왕이란 뜻이죠. 그럼 공식 명칭은 일왕이야. 일왕이 정식 명칭이야. 어디서 천황이야, 천황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나 교육계가요, 모두 천황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잘못된 명칭이죠. 네. 이거 바꿔야 돼요. 하여튼. 자, 지금 박근혜 인사참극,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지금 논문 절도는 기본이고, 그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이 자기가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는 학술지, 없는 학술지야. 유령 학술지에다가, 논문 발표했다고 기재해가지고 승진시험 통과했다며. 승진했다며. 거기에다가 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자기가 자문위원이었다. 이런 경력을 냈는데 서울대학에 그런 경력이 없대. 그런 경력 없대. 그냥 옛날에 조교 한 번 했다. 그게 끝이래.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제자의 논문 및 자기 논문을 11편을 훔치거나 중복 게재하고 있지도 않은 학술지에 논문 썼다고 뻥까서 승진하고 허위 경력, 무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자기가 무슨 자문위원 했다는 허위 경력으로 승진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박근혜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을 한 거야. 거기에다가 사교육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명되자마자 팔았는데 그게 이게 교육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언제 매입했는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래. 지금 보니까 이제 문창극이가 우리가 양파 까다 이제 중간에 도망간 거고 이제 이병기를 까기 시작했더니 이거 진짜 또 이병기가 아니라 누구니? 교육부 장관 김명수 지금 까도 양파야. 까도 양파야. 지금 맥주병 민정수석은 맥주병 민정수석 말고 또 왜 음주운전 문체부 장관 96년도에 SBS 기자하면서 내가 기자라고 그러면서 경찰한테 막 깽판 친 게 카메라 출동에 잡혔었다며. 근데 한 번이 아니었대.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 낸 적이 또 있었다는 거야.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도 받았었대.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 받으려면 꽤 심한 거 아니야? 상습적인 음주운전이야.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3번이면 삼진아웃 제도잖아요. 그죠? 이거 상습 음주운전이니까 이게 96년에도 걸렸지 2005년에도 걸렸지. 이 사람 상습 음주운전이야. 그거 말고도 많아. 지금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병역 특례업체에 이름 걸어놓고 프랑스 가서 유학하면서 박사학위 따왔어. 병역 특례업체에 이름 걸어놓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병역 특례업체였대. 업체에서 근무한 걸로 되어 있대. 그 다음에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은 소위 이제 이번에 해운비리 선주협회에서 그 외유 보내준 명단에 들어있잖아. 그리고 5살짜리 딸 통장에 2천만원 가까운 돈 1790몇만 원이 들어있어. 5살짜리 애가 무슨 돈으로 1790만원을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김희정이가 소위 그 민간인 조력자 그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직원을 도와줬던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 걔가 김하영 보좌관 출신이잖아. 선거 캠프 책임자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랑 연결된 인물이야. 거기에다가 이 김희정 의원이 무슨 또 교육위원이었는데 아니야 하여튼 무슨 법안을 냈어. 그 법안이 뭐냐면 사이버 대학을 졸업해도 그 진료 기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거야. 근데 전국에서 그 법안의 혜택을 보는 대학이 딱 하나 있대. 누구야? 지네 아버지가 이사로 있었던 학교. 그 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게 김희정이야.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랬다는 거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 맥주병 민정수석,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챈 교육홍보수석, 그리고 또 있는데 이병기에 대해서도 또 뭔가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 외울 수가 없어 이제. 다 외울 수가 없어. 박근혜가 대통령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토론회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당신이 얘기한 공약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했어. 그래 내가 한다니깐요 그랬잖아. 알아서 내가 하면 한다니깐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한다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박근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공포. 이걸 뭐라 그래야 되니? 무슨 호러 시리즈야. 호러 시리즈도 정치 호러 시리즈.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최정상의 공포를 자극하는 정치 호러 드라마. 막장 퍼레이드. 정치 호러 막장 퍼레이드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에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2012년에 대통령으로 딱 당선된 다음에
2달 동안 한 번도 공식 석상에 안 나왔어. 그거 알아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도 다니고 사람들을 막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장관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 이 2달 동안요, 문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했냐고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2달이 지나 취임식이 즈음하면서 취임식을 즈음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사를 발표했어. 윤창중이가 복투 뜯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줄줄이 16명이 낙마했어. 그래가지고 2월, 3월, 4월 중순까지 나라가 쑥대밭이 돼. 그 쑥대밭 나중에 3월 말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설치기 시작을 해서 3월, 4월에 온 나라가 또 진짜 난리가 나요. 그때 국방부 장관 후보가 저기였잖아. 그 무기 브로커. 외국 무기 브로커를 갖다가 김병관이 저기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겠다 그랬는데 천안함 온 나라가 조문 분위기에서 군 골프장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김병관이가 나는 예비역이야 그러면서 막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돼가지고 준전시 상황이라 모든 장군 출신들은,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온천에 여행 가버리고, 그랬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가 그 외국 무기상 브로커라는 게 들통나고 불법 주식까지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 밖에도 뭐 윤창중, 윤진숙, 그때 윤진숙이도 해양수산부 장관 안 된다고 온 국민이 반대했잖아. 몰라요. 막 웃지 좀 말라고 그래도 막 계속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막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무식의 끝을 달렸던 윤진숙을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다. 자기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똑똑한 여자다 이러면서 우겨가지고서는 해수부 장관 앉혀놨다가 세월호 생긴 거 아니야. 그냥 모래였다. 윤창중이도 그렇게 대변인하면 안 된다 해도 언론계에서도 말리고 정치계에서도 말려도 기어이 윤창중 대변인으로 데리고 미국에 작년에 그게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미국에 그 중요한 순간에 만스 먹고 그냥 미국 인턴들한테 달려드는 바람에 망신 개망신, 짐도 못 싸고 도망오고. 그 밖에도 뭐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 이번엔 차관이다. 그래서 차관들까지 손수 일일이 다 정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별장 성접대에 막 그 동영상으로 떠가지고 법무부 차관이 그래가지고 또 낙마하고. 총리만 3명째야. 총리만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깨알 리더십은 무슨 콩가루 리더십. 곡식은 곡식이네. 근데 깨알은 아니고 콩가루. 콩가루 리더십. 자, 경향신문에요. 경향신문에서 문창극 할아버지, 문창극이 자기 할아버지가 뭐 문남규 지사다. 그거 오보다라고 냈더만. 그죠? 예. 경향신문에서, 근데 기사 내용은, 뭐 이렇게, 독립유공자 문남규 보도는 오보다. 한번 봅시다. 근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남는 의문들, 이렇게 한 발 뺐어. 예. 오락가락하는 조부 독립운동 경력 관련 말들, 국가보훈처의 심사 잣대는 뭐니? 청와대 문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뭐냐? 검증 시스템 도마에. 잠깐만요.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결국 사퇴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으나 지금은 사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주간경향은 지난주 문창극 지명자의 가계를 추적하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6월 23일 문창극 전 지명자가 국가보훈처를 통해 조부와 부친에 관한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문 전 지명자는 6월 24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진실보도라고도 밝혔다. 문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6월 23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의무라고 판단. 주초에 벌어진 논란을 포함해 기사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갔는데 계속 추적을 한 거야. 논란이 되었지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문창극 가계의 미스터리다. KBS 9시 뉴스가 공개한 문창극 발언은 거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6월 18일 생존 항일 광복지사와 광복군 후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문창극을 비롯한 친일 인사들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광복운동가 후손일동 명의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플래카드에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 맨 얼굴인가라고 적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창씨개명 사실을 거론하며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정리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하겠지만 여러 경로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문 지명자가 거부했다.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끌어내 창피를 준 거 아니냐.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못한다는. 이게 이제 문창극 발언이야.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끌어내서 창피를 준 거 아니냐.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못한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관계자는 KBS가 방영했던 교회 강연 영상을 사전에 스크린되지 못한 것이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그게 사전에 검토되었다면 총리 후보에 올랐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박근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구멍은 또 있었다. 문 지명자의 가족과 인척 관계에 대한 조사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족보가 있을 텐데 여기 족보 얘기가 나와. 문 지명자는 자신의 세 딸을 제외하고 가족에 대해 밝힌 적이 거의 없다. 총리 임명 전 문 지명자는 주변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1948년 평안도 삭주군에서 기독교 신자란 이유로 숙청된 뒤 만삭의 몸으로 월남에 나를 낳았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명자가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을 묶어 2008년에 펴낸 단행본 문창극 칼럼에도 비슷한 대목이 있다. 48년 가을 나의 아버지는 만삭인 어머니와 함께 일가를 이끌고 38선을 넘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나는 이 자유의 나라에 들어서자마자 탄생할 수 있었다. 언론들은 그의 뼛속 깊은 보수 성향과 관련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의 발언을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교계 인사는 그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인사의 말, 한국 기독교의 전래 과정을 보면 통상적으로 1884년 로스 선교사가 서간도에서 한국 사람 75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나 알렌 선교사의 활동을 기원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아무리 세어봐도 4대, 5대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지명자의 말대로라면 극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인 말하자면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서로 다 안 되는 거지. 문 지명자의 가족 내력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문 지명자의 붙인 성함은 명확하지 않다. 문기호 또는 문기석씨다. 과거 신문을 찾아보면 문 지명자가 76년 12월 13일 부인 최관숙 씨와 결혼한다는 동정 단신이 나온다. 와, 이걸 찾았구나. 당시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일보 기자 문창극 씨는 아버지 문기호 씨의 장남이다. 그런데 다시 89년 1월 18일 그의 아버지 부음 소식이 다른 신문에 실려있다. 이때는 이름이 문기석이다. 이거 지금 미국 LA에서 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문 지명자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여서든 미국으로 건너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이 다르게 나온 것은 당시 부음을 담당하는 동정 기자들이 호와 석자의 한자를 혼돈해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부음 기사에는 이 아버지 문기석 씨의 소천 당시 연세가 실려 있다. 76세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1913년생으로 추정된다. 이때 보도가 만 나이로 표기되었을 경우 문지명자의 아버지는 1914년생이다. 문지명자가 6월 22일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재적 등본에는 부친의 성함은 문기석이며 14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재적 등본에 기록된 사망지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시의 라팔마 병원으로 되어 있다. 6월 2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문 씨의 조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1년 평북 삭주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진 문남규 선생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만 얘기했지 문남규 선생의 원적지가 확인되었다고 하지 않았다라며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해서 알았던 거야. 국가보훈처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문 후보자의 부친 문기석 씨의 재적 등본을 보면 평안북도 삭주군 삭주면 서부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친의 성함, 즉 문지명자의 할아버지 성함이 문남규인 것은 나와 있으나 언제 사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후보자가 부친 문기석이 7세 당시에 조부 문남규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독립신문 21년 4월 9일자 문남규 순국년도와 일치한다며 그 근거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근거로 이외에 재적 등본에 기재된 조부의 성함과 독립신문에 기재되는 한자까지 동일하다. 독립유공자 문남규의 전사 순국지역과 후보자 조부 문남규의 원적지가 평북 삭주로 동일하다. 재적 등본상 31년 후보자 부친 문기석의 호주 상속 당시 조부 문남규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31년 이전에 사망 확인 등을 들었다. 아니 31년하고 21년은 상당히 다른데. 그죠? 예. 자. 31년 등을 들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동일인 추정은 성급한 결론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독립신문의 해당 기사는 당해년도에 벌어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회고의 성격을 가졌고 전후의 맥락으로 보아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이 순국한 연도는 21년이 아닌 20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대한독립단의 활동이 만주지역 단체의 국내 진공 활동이기 때문에 평북 삭주에서 순국한 문남규 선생의 원적지가 평북 삭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주간경향이 검토한 독립신문의 해당 기사에서 문남규 선생이 언급된 대목은 다음과 같다. 또 모 지방기관으로 출동된 토벌대장 주모씨 이하 1소대는 전국 내를 통하여 토벌하기로 계획을 정하고 출동한 바 삭주군에서 적군과 개벌돼야 기계의 적을 참하고 다소의 승리를 득하였으니 종군하였던 이선찬 문남규 양씨가 순국하다. 이에 따르면 문남규 선생은 대한독립단의 토벌대 일원이었으며 삭주군에 출동하였다가 사망하였다. 문맥으로 따져보았을 때 삭주군은 전투 장소일 뿐이지 실제 문 선생이 삭주군 출신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런 사정은 2010년 문남규 선생에게 애국장을 수여할 당시 공훈록에도 반영되어 있다. 공훈록에 게재된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는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 계열도 만주 방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6월 23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문남규 선생의 공훈록에는 이 출생지와 운동계열 정보는 빼놓고 게재하지 않았다. 동일인문이 맞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목은 생략한 채 공훈록을 공개한 것이다. 문지명자를 구하기 위한 성급한 공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문남규 선생과 비슷한 시점에 독립유공자 조사를 받았던 한 유공자 후손은 6월 23일 주간경향의 실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후손 인정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여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재적 등본이나 족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증언 등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근거는 문 지명자가 6월 22일 제출한 재적 등본과 부친으로부터 7살 때 조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원이 전부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족보 등 기타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 지명자의 조부 관련 전원의 내용은 또 바뀐다. 6월 24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문 전 지명자는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가족사를 아버님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19년 사망한 것으로 대한독립단 활동으로 순국한 문남규 선생과는 무관해진다. 만약 조부가 대한독립단 활동을 한 문남규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4대 혹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문 전 지명자의 설명과 어긋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대한독립단은 의병 계열의 인사들이 3.1운동 이후 결성한 단체다. 복벽주의 이념으로 하는 단체로 기독교보다는 유생이나 민족 종교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 대한독립단 활동과 관련한 연구서들을 보더라도 유교 이념에 충실 9세대와 민국을 강조한 공화파 신세대의 대립은 있었지만 기독교 성향을 받은 인사에 대한 기록은 없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 인정 후순 여부를 검토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지만 문 지명자만을 위해 위원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자료 보강 요구를 거친 심사에 올라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일 것이라며 문 후보자 측에서 담당 부서에 알아봐달라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요청한 것은 6월 중순 무렵이며 재적 등본 자료를 제출한 것은 6월 22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유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더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유생이었다니까.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문창극 할아버지 조부가 19년에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생 사상을 유교 사상으로 무장을 한 채 살다가 3.1운동 때 만세운동에 참가하다가 총을 맞고 20년에 1920년에서 21년 사이에 삭주에서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거다. 그러니까 이 4대째 5대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하려니까. 근데 이 뒤에 보면 더 심한 얘기가 나와. 더 끔찍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때 만세운동 부르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독립단 활동으로 순국한 문남규 선생과는 무관해진다. 만약 조부가 대한독립단 활동을 한 문남규 선생이라도 하여튼 기독교 문제에서 걸리고 문 지명자는 남평 문씨다. 문 지명자가 제출한 재적 등본에도 본은 남평 문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평 문씨가 발간한 종친회보에는 문재인, 문희상 등 남평 문씨가 배출한 유명인사들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인 명단에도 대기자, 주필까지 거쳤건만 문창극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주간경향은 남평문 씨의 대종보와 각 파별 족보를 검토해봤다. 하지만 문 씨의 부자 이름은 역시 족보에 나오지 않는다. 한자는 고사하고 한글 이름으로도 1913-14년생 문기호 또는 문기석 씨는 찾을 수 없었다. 창극이란 이름은 더욱 발견하기 어려웠다. 왜일까? 남평문 씨 대종의 관계자는 문 지명자가 평북 상주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특히 그쪽 출신 중 누락된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파를 모르면 본인 스스로 종친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씨 부친의 창씨 계명설, 월나무 서북청년회 등 방공활동 관련설 등이 나오는 이유다.
서북청년회. 서북청년회가 뭐냐면 이승만의 꼬봉들, 이승만이 시켜가지고 그 좌익 활동으로, 그러니까 약간 좌익 사상을 가졌다라고 생각되면 때려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평안북도 삭주에서 기독교 전통이 뿌리 깊은 것은 사실이다. 1896년에 삭주 교회가 설립되었다. 기독교가 최초로 전래된 지 10년 뒤이다. 기록을 보면 나조, 램프 선교사가 지도 선교사로 이 교회에 있었다. 문지명자의 조부나 부친도 이 교회 출석자였을까?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교회 설립자 명단이나 장로 명단에 문씨와 직계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은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문지명자의 가게가 기독교 전통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문지명자 가족이 월남한 뒤 충북 청주 탑동 양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청주 탑동 양관은 구한말 일제시대 선교사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문씨 일가가 월남 후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양쪽 선교사의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 탑동 양관은 현재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67년부터 기독교재단 학교법인 일신학원 인수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신학원 관계자는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소유관계는 현재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씨가 총리에 내정되면 동생이 출석한 교회도 구설에 올랐다. 내정되면서 동생이 출석한 교회도 구설에 올랐다. 팟캐스트,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는 문씨 동생이 유병원 구원파에 갈라져 나온 박옥수 구원파의 장로라고 보도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은 세월호 사건 직후 구원파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선교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과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 도곡동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동생과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2005년까지 미국에서 개업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미국식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했던 아버지는 동생이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처가와 관련된 구설도 나왔다.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1974년 졸업한 부인 최 씨는 TBC 아나운서 활동을 하다 문지명자와 결혼했다. 아이를 낳고 쉬던 최 씨는 83년 KBS ETV에서 방영하던 여성백과의 유아교육 시간으로 아나운서에 복귀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문지명자의 처남회사의 신세계가 인연이 의혹 대상에 올랐다. 문지명자 처남회사와 신세계가의 인연이 의혹 대상에 올랐다. 처남 최 모 씨는 통상회사 항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가 90년대 후반 트렌드북이란 이름으로 여성화 매장을 신세계에 입점하고 있는 것이 구설에 올랐다. 항주 관계자는 신세계뿐 아니라 롯데갤러리아 등 트렌드북이 입점해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와 문창극 지명자의 관계에 대해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6월 19일 문 지명자의 가족관계 사항이 체크되었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인사청문회 자료가 넘어오기로 한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주간경향이 제시한 인적 사항이나 관련 논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짜 이 주간경향이 기자 집요하지. 근데요, 근데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인터넷이 정말 없었다라면, 인터넷을 통해 과거 신문을, 물론 경향신문은 자기네 조문 그걸 뒤진 거 아니야. 부고, 이런 거를 뒤진 거 아니겠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찾아냈겠지. 문창극이란 이름을 돌려서.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박근혜가 좋아할 만하죠. 그죠? 네. 물론 인터넷에도 이상한 기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인터넷 기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만들어져서 사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사실 뭐가 없었다면 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여전히 KBS, MBC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보면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도입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다. 사람의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 국민에게 국민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광랜까지 깔아놓고 그리고 퇴임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간, 이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5시네요. 예. 4시간 했습니다. 오늘도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간 방송한 거예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인터넷 중독이란 얘기가 나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러니까 인터넷과 게임을 그토록 미워하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야. 왜? 인터넷만 없었으면, 예? 인터넷만 없었으면 자기네들의 천년왕국이었을 텐데, 이회창이 노무현한테 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별로였나봐? 아까 3,000명 가까이 보더니 추천은 2,600개? 오늘 3,000명은 못 넘었죠? 야, 방송이 재미가 없었나봐? 아니면, 재밌게 보면서 추천을 잊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오늘 밤, 잠자다가 세이블에 녹색 설사 해봐야 정신 차릴 거지? 네. 자, 오늘 방송,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 오늘 방송, 우리 방송 처음 오셨는데, 재밌게 봤다. 손. 예. 예. 오늘 우리 방송에 처음 오셨는데, 이 방송 정말 재밌게 봤다. 손. 한 분. 중계방의 최영웅님. 반갑습니다. 예. 주디님은 3번째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만간 녹색 설사 인증샷 올라온다? 에잇! 예. 몇 분 계시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오늘 몰랐던 이야기 들으신 분, 오늘 방송에서 이전에 몰랐던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 손, 아까 좀 있긴 있었는데, 예. 오늘 그전에 몰랐던 이야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예, 내용 있으시면 손, 중계방은 되게 많이 손을 드네요? 아니구나. 본방도구나. 예,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들을 만한 게 많았어요? 이승만 이야기, 예, 날마다 새로운 얘기만 들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많이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지루하시겠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새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반복 학습한다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지루해요. 여러 번 들었는데도 재밌다 손. 예.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재밌다 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예, 사실은 이게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이야기들이죠. 그죠? 노동 3권, 또 한국전쟁의 기원, 예,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도 망치 부인의 얕은 상식, 예, 망치 부인의 얕은 상식을, 이렇게 귀하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286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유, 3,000개도 못 받는 방송 이거 해서 뭐하나. 생방송에서 추천을 3,000개도 못 받았어요? 방송할 맛이 안 나네. 뭐라고요? 완전히 인식하고 싶어요. 제 방송 빨리 틀어주세요. 알았어요. 이제 곧 틀어드릴게요. 추천이 300개가 돼야지 제 방송을, 안 되겠다.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예.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내일 낮 1시에 또 놀러오세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표시 못했지만 지금 우리 별풍선과 또 스티커와 초콜릿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방송의 흐름이 끊길까봐 이름 못 불러드린 거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팬가입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2919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 지금부터 재방송 보세요.